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로 하루 휴장했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3일 동안 긴 연휴를 보낸 뉴욕 증시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거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상승세로 출발한 유럽은 닷새째 하락세를 지속하며 6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영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나빠졌다는 소식에 더블딥 공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블딥 우려 속에서도 영국과 독일은 지난 주말 나란히 긴축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민심을 의식해 세수 확보보다는 예산 절감 쪽에 초점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고용지표 마저 부진하면서 다우가 7일 연속 하락세로 마감하고 나머지 3대 지수 포함해서 모두 다 연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뉴욕 증시. 그러나 안 좋은 고용지표만 던져놓고는 간밤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휴장을 한 것이었는데요. 유럽은 그러나 열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이어나갔습니다.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더불어서 최근 있는 글로벌 이슈들 한번 모아서 정리해보는 특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최정무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빨리 반등을 못한다 할지라도 유럽이라도 좀 살아났으면 싶었는데 이 저가 매수세, 기술적 반등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유럽 시장도 이제 6주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최근에 미국 시장하고 좀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좀 약세 지속형이고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최근 계속 들어서 오전장에는 잠깐 반등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약세 반전하면서 마감하는 전형적인 좀 정강후약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세장이다 보니까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좀 저질 체력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예. 장 시작은 최근 낙폭 가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 출발했지만요. 장중 발표된 5월달 소매 판매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매도세를 야기시켰고요. 그러면서 상승폭을 반납했고 오후장 들어서 시장 체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요. 하락 반전 마감했습니다.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0.3% 정도 하락했고요. 프랑스는 0.4% 이렇게 좀 약세에 마감했습니다. 네. 닷새째 하락했고 6주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얘기. 그리고 장중의 분위기를 보면은 앞에만 좀 강했다가 뒤에 오후장 들어서 힘이 없는 전강 후약의 장세를 유럽 쪽에 보여줬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표가 하나 나온 것 같네요. 5월 소매 판매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 좀 전해주시죠. 네. 장중에 경제지표로 유로존 5월달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로도 한 0.3%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0.2% 증가해서 전문가 예상치 0.3% 증가에는 소폭 못 미쳤지만요. 지난 4월달 소매 판매가 0.9% 하락한 에 비해서는 양호하게 발표되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리고 EU 27개 회원국 전체 소매 판매는요, 전월 대비 0.4%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비로도 0.5% 증가해서 유로존보다는 조금 호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 발표는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었다고 좀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고 큰 폭의 시장 상승을 이끌 만한 원동력도 되지 못하는 점이 유럽 증시가 약세 마감한 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쪽에 지표가 하나 소매 판매 관련해서 나오긴 했었는데 예상치는 조금 하회를 했었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표였지만 또한 그렇게 큰 호재로서의 영향력도 발휘를 못했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열렸었던 유럽장 얘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표가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 중국 쪽까지 모두 좋지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ISM 제조업지수에 이어서 어제 또 비제조업지수 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표가 나왔는데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죠. 자, 이런 가운데 더블딥의 거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쪽 22 총재인 장클로드 트리셰 총재가요.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유럽 쪽에 더블딥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축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지금 약세장에 좀 접어들다 보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더블딥 우려감에 좀 휩싸여 있는데요. 네. 더블딥은 첫 진원지 유럽이지 않습니까? 예. 유럽에서 그런데 지금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가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유럽 경제 더블딥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유럽 경제는 회복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들에 대한
재무 건전성 테스트, 일명 뭐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경제 재건에 자신감을 북돋아 줄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최근 유럽 정부의 뭐 재정 감축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재정 감축이 오히려 유럽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좀 이색적인 내용입니다. 유럽 재정 긴축 조치하면 뭐 새로운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뭐 이런 어두운 전망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좀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뭐 트리셔 총재의 의중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 재정 감축은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꼭 한번은 거쳐야 할 뭐 진통 과정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신뢰는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재정 정책에 관한 정부의 신뢰가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성장도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신의 확고한 경제 원칙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뭐 각국이 재정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소비자와 투자자들도 신뢰를 회복할 거고요. 네. 뭐 그러한 신뢰 회복이 경제 성장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유럽 쪽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선 신뢰가 회복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재정 감축은 뭐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경제 포럼에 함께 참석을 했던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요, 트리시 총재하고 엇갈린 경제 전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유로존 글쎄 올해 성장률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예. 뭐 항상 이야기하시는 분인데요. 예. 루비니 교수는 뭐 이날 같은 자리에 좀 참석했는데요. 유로존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전 예상치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로존 경제가 뭐 본인이 봤을 때는 한 1% 정도 가량 좀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했었는데요. 네. 최근 몇 개월에 걸쳐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뭐 연말까지 만약에 이어지면 뭐 유로존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뭐 또 미국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3%보다 훨씬 낮은 1.5%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연말까지 전 세계 경기는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네. 뭐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뭐 그 와중에 좀 루비니 교수하고 뭐 트리시아 총재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은요, 유로존의 이중 침체, 더블틱 가능성은 뭐 루비니 교수도 뭐 이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이런 부분은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시장이 약세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가 뭐 거의 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루비니 교수는 원래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존의 낙관론자였던 분들까지 비관론자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득세하고 있는 비관론자들의 목소리 한번 종합해서 들려주시죠. 네, 뭐 앞서 대표적인 뭐 비관론자 루비니 교수가 뭐 암울한 전망을 좀 내놨었고요. 뭐 그 밖에도 뭐 최근에 시장 약세 때문에 비관적 의견들이 최근에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 의견들을 뭐 조금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네. 최근에 암울한 경제 전망이 좀 심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미국하고 캐나다, 독일 같은 국제적으로 대피하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그런 연유 때문에 뭐 최근에 국채 가격이 비이성적인 좀 초강세 이쪽 좀 초강세를 좀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한편 또 기술적 분석가로 유명한 뭐 로버트 프렉트라는 분이 좀 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뭐 인터뷰를 통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뭐 300년 네. 이게 뭐 300년 만에 최악의 주가 하락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 보인다면서 뭐 네. 개인 투자자들은 뭐 정시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의 국채 등 현금성 자산을 지고 있어야 하고요. 뭐 기관 투자가들은 뭐 주가 하락에 배팅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좀 네.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대표적인 낙관론자로 꼽히는 뭐 바튼 빅스라는 헤지펀드 운용 CEO가 있는데 지난달 하순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비관론자가 아니다. 그다음에 매수 포지션을 계속 좀 유지했었는데 네. 뭐 이번 주 들어가지고 뭐 일주일도 안 돼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네. 뭐 주말에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뭐 그런 견해를 좀 밝혔는데요. 기존의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축소해서 이번에 뭐 비중을 한 절반 이상 줄였답니다. 뭐 이유로는 뭐 경제 지표가 최근에 계속 좀 안 좋게 나오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경제가 단순한 연착륙이 아닌 뭐 더블 딥이 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지적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뭐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뭐 대표적인 지금 낙관론자까지 지금 흰수건을 던지면서 지금 백기통항하고 있는 상황까지 좀 와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좀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지금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대표적인 낙관론자까지 지금 비관론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지금도 안 되겠다, 국제 빨리 사라, 뭐 이런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요, 뭐 거의 다 왔다 좀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게 앞으로는 이제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그렇죠. 의견이십니까? 뭐 이렇게 좀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할 때는 좀 거의 다 왔다고 보셔야 될까. 그럼 뭐 지지난달에 뭐 S&P 500 뭐 1,700 간다 이런 맞아요. 굉장히 네.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지금 꺾였죠. 다시 뭐 1,000까지 이렇게 내려와 버린 상황이니까요. 뭐 지금 현재가 뭐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은 곧 바닥은 다시 튀어오름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비관론자들이 득세를 하고 더블딥 우려, 심지어 뭐 300년 만에 최악의 주가 하락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지금 낙관론자는 바로 USA,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 정부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올 여름을 한번 지켜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조금 굉장히 좀 낙관적인 예.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뭐 미국도 지금 최근에 뭐 주택 부분하고요, 뭐 제조, 고용, 뭐 이런 소비 할 것 없이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지금 좋지 않게 좀 발표되고 네.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좀 경기 불확실성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요. 뭐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에 좀 각종 경제 지표들을 비춰볼 때 미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는 훨씬 더 미약할 것이라면서요. 더블딥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UBS 정권에서는 뭐 최근에 뭐 이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뭐 고용 상황 같은 걸 좀 반영하면요, 미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기존 3%에서 한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뭐 2.5% 성장률 가지고는 악화된 고용 시장을 개선시키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뭐 이러면서 뭐 경제 성장하고 고용 이런 부분에서 악순환 때문에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짓누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행정부 쪽에서는요, 여름 경기 회복론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구체적 이유로는 사회 간접 자본이 쪽 SOC 투자인데요. 뭐 올여름부터 고속도로 개보수하고 뭐 수질 개선 관련 프로젝트 하고요. 뭐 에너지 효율화 관련 뭐 대체 에너지, 뭐 지난 주말에 오바마가 뭐 태양광 관련 이런 쪽 투자도 네. 좀 했지 않습니까? 20억 달러. 예. 네네. 뭐 이런 쪽 뭐 사회 간접 자본에 뭐 집중 투자하게 되면 고용이 좀 창출될 것이고, 뭐 경제가 재차 뚜렷한 회복세를 볼 것이라고 좀 낙관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금요일 날 뭐 고용 발표에 관해 가지고 잠깐 언급을 해줬었는데요. 민간 분야 일자리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긴 했지만 민간 고용이 지금 6개월 연속 증가한 점을 좀 강조했고요. 뭐 그러면서 뭐 미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 부분은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정부 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너무 낙관적이고요. 네. 뭐 좀 제가 볼 어느 때는 좀 쪽에 맞춰야 됩니까?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너무 낙관적일 필요도 없고 뭐 너무 또 비관적일 필요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 왔다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중국에서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 그러니까 비제조업 지수가 석 달 만에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고요. 그에 앞서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는 2개월 연속 둔화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쪽에서도 역시 제조업 지표가 많이 좋지 못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뒤늦게 오늘 밤에는 서비스 쪽의 지표를 발표한다고요. 네, 오늘 밤 발표될 경제 지표가 ISM 비제조업 지수 해가지고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이전치는 55.4를 기록했는데요. 뭐 예상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55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주 목요일 날에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예상치도 좀 낮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안 좋은 지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연유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뭐 살펴보면요, 뭐 전반적으로 뭐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못 미치는 발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표 발표 면에서는 크게 좀 기댈 모멘텀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미국 시장도 뭐 낙폭 가대에 따른 저가 매수,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어느 정도 시장의 좀 기술적 반등성에 좀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되지 않나 좀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밤에는 ISM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포함해서 이번 주에 벌써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총 경제 지표가 발표될 것이 건수로만 5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무게도 그다지 무겁지가 않아서요. 사실상 재료 부족의 어떤 썰렁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좀 전에 얘기를 하셨던 기술적인 반등, 저가 매수세 유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도 너무 빠져
떨어진 것 아니냐, 정말 과매도 국면 아니냐, 더 심하게 나아가서는 이제 약세장, 베어마켓 쪽으로 진입하는 사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고점 대비 지금 다우 같은 게 한 14% 정도 빠졌고요. 네네. 나스닥도 한 17% 정도 빠져 있는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한 20%를 넘어서게 되면요, 뭐 베어마켓, 뭐 본격적인 좀 하락장에 진입했다고 보는 관점들이 좀 많거든요. 네. 현재 미국 증시가 뭐 지난 4월 말 고점 대비 지금 다우 14%, 나스닥 17% 정도 빠져 있는데 한번 차트를 통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우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다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 4월 26일 날 고점이 11,250선이었고요. 네. 현재 지금 다우 지수가 9,686선. 그러니까 2달가량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죠. 뭐 약 한 네. 14%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똑같이 지난 4월 26일 고점이 2,530선이었고요. 네. 현재 지금 나스닥 지수가 2,091선 마감인데 약 한 17% 정도 지금 하락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베어마켓 갈림길이 뭐 20%니까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요. 다우는 한 9,000선 가까이 빠져야 되고요. 네. 나스닥도 거의 한 2,000선 가까이 빠져야 되는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베어마켓 진입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은 다우가 9,000선, 나스닥은 2,000선이 깨지느냐 아니면 지키느냐가 좀 중심값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베어마켓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대다수 의견이고요. 네. 뭐 주된 이유로는 뭐 첫째 뭐 WDB라는 경제적 아마게도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뭐 대다수 전문가 아직까지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2달 정도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고요. 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스닥은 지금 5일 연속, 다우도 지금 7일 연속 좀 빠졌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최근에 뭐 시장 하락 시에 시간이 갈수록 지금 낙폭하고 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시에 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네. 뭐 이런 거래량이 감소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급매물은 좀 대부분 좀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최근 뭐 급락으로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뭐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한 13배 수준 정도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평균치가 한 17에서 한 18배 정도였는데 지금 크게 낮아져가지고 뭐 추가적인 경기 악재만 없으면 뭐 언제든지 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뭐 베어마켓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다만 좀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겠냐? 네. 그건 아직까지 좀 절대적으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뭐 제가 뭐 특집 뉴스 해가지고 네. 잠깐 뭐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요. 뭐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뭐 주식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관해서 뭐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적어도 7월 달까지는 이런 뭐 국채 관련 이슈 때문에 뭐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뭐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이런저런 악재하고 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요. 하지만 뭐 제 의견도 뭐 베어마켓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뭐 채권 시장은 7월 달 정도가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네. 개인적인 의견은 뭐 하반기로 뭐 접어들면 들수록 뭐 채권 시장 자금들은 분명히 주식 시장 쪽으로 다시 좀 이렇게 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좀 이런 시점이지만요. 7월이 지나고 막 한 8, 9월 정도만 되더라도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지금 현재는 비관론자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뭐 낙관론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좀 커질 때가 한번 다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본격적인 베어마켓까지는 뭐 다우와 나스닥의 경우 봤을 땐 한 100포인트 정도 아직 여유분이 남아있긴 한데 이래저래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분명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8, 9월 낙관론자들이 득세하는 그 또 아주 장밋빛 전망들을 언제쯤 토해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뒤에 좀 더 밝은 분위기가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대우증권 신천지점 최정무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대외 변수 별로 없이 우리장 나름대로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날이 될 텐데요. 어제 우리장은 그 전일의 뉴욕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제 우리장은 한 5포인트 정도 일단은 미지근 하나마 반등을 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같은 반등 국면을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거래 대금이 주말 대비해서 1조 5천억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다들 좀 지켜봤다라는 얘기도 될 텐데 일부 종목들만 좀 움직였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시장 자체가 지수는 지지부진한데 테마를 좀 만든 종목들이 꾸준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테마 몇 가지 테마 정도가 시장을 조금 주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뭐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장이 좀 지금 최근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오늘 변수로 보통 이제 뉴욕장에서 뭐 고용 지표가 안 좋았는데 그럼 우리장도 출발이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눈 적도 있었지만 오늘은 뉴욕장이 일단 쉬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우리 내부적인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장을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날인데 뭔가 좀 지켜봐야 될 변수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글로벌 지표 자체들이 워낙 좋은 게 전혀 나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이 되기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디커플링을 하기에는 내부적 체력이나 이런 여건들이 좀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네. 6월 말쯤에 윈도우 드레싱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서도 전혀 나타나지가 못했었고 그리고 7월 달 증시가 들어오고 나서도 어제 뭐 약한 반등은 있었지만은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은 그런 상승폭이라서 이렇게 뭐 좋은 쪽으로 전환이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 그렇지만 최근에 뭐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면서 이제 뭐 하반 경직성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인식이 좀 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투신권 자체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수급이 아직까지 좀 돌아서지 않는 모습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뭐 내일 정도 있을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발표가 될 텐데 이것이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이 IT 업종 특히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조금 IT 업종들이 상승 쪽으로 좀 전환이 된다면은 우리 시장 자체가 하반 경직을 좀 가지고 이제 뭐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발표 후에 삼성전자나 IT 다른 종목들이 조금 상승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상승 쪽으로 좀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이제는 1700의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을 두고 좀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그저께부터 나오면서 이제 뭐 자문사 관련 뭐 칠공주 이런 것들. 네, 칠공주의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되는 뭐 겁니까? 우스갯소리로 나왔던 칠공주라는 단어가 주식시장에서 나오면서 시장에서 궁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강하게 한번 얻어맞았는데요. 어제 보시면은 뭐 장이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어제 시초가는 안 좋았지만 종목들이 오장 들어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강보를 좀 만든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단순 루머로 해서 그냥 일단락이 좀 되는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가이던스 나오고 나서 IT 업종들이 같이 올라갈 때 이번에 좀 올라와줘야 될 텐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건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주도권에서 좀 내주는 부분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수급적인 여건은 전혀 좋지 않은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살펴보면은 내일에 아무래도 그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에서 IT 업종들이 다시 좀 올라와 줄 수 있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올라와 주기를 전부 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에 시장 자체가 어렵게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연속 며칠씩 뭐 내려오고 종목을 사자니 테마, 뭐 태양광이나 이런 몇 가지 테마들만 좀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뭐 사지 못하고 갖고 있던 것들은 물려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IT 업종들이 조금 실적 발표 기점이 좀 되면서 조금 올라와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2분기 가이던스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내일 발표가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IT 그리고 뭐 더 넓게는 지금 현재 가냐 마냐 말이 많은 칠공주파의 미래도 달려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인텔과 애플의 실적을 함께 봐야 된다. 조금 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2분기 실적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3분기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IT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의견도 현재 팽배한데요. 자, 어쨌거나 이 실적 가이던스가 내놓는 날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지 역시 다들 좀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그냥 또 다들 지켜보는 분위기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현금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매수 타이밍을 좀 뒤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 네. 네, 시장이 그렇게 좋은 호재들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뭐 종목을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면은 물리는 개인들이 좀 좋아했던 종목들은 시장이 주도주라고 했던 이런 종목들은 사면은 물리는 시장이 맞아요. 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강하게 뭐 매수 포지션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적 시즌이 정말 도래가 될는지 스타트를 끊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실적 시즌의 모습들이 좀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시작되고 나면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매에 대응하셔도 좀 늦지는 않는 것 같고 지수 자체는 좀 올라가는 쪽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종목별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 자체가 수급 여건들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전반적인 여건 따져보면은 지수를 가지고 전반적인 전 종목이 좀 올라가기보다는 이쪽 테마가 오늘 좀 올랐다가 내일 다시 내려놓고 다른 테마가 또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서 지수는 거의 제자리권에서 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네. 시장의 지수 쪽보다는 종목별 대응을 해서 테마에 좀 잘 편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특히 최근에 뭐 태양광이나 조선 이런 것들이 네.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좀 보시는데 수급상 연속적인 매수가 좀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매매 일별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종목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뭐 3일, 4일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20일 이상 뭐 빨간색으로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시장 지수 대비는 분명히 아웃펌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기는 할 텐데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여건들 좋지 않는데 수급이 풀려 있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네. 매도세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뭐 한 두 자릿수 이상, 한 10일 이상씩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업종들, 네. 거기 포함되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오늘의 투자 전략은 좀 맞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전략이 될 것도 같은데, 자, 그러면은 뭐 하루 올려놓고 하루 내려놓고 지수는 같지만 업종별 또 종목별로 분위기가 약간씩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런 장인 것 같다라고 장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단 올려놔져 있는 조선이라든가 태양광, 뭐 더 넓게는 철강에 대한 의견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네. 태양광은 뭐 상승률이 상당합니다. 지금 네. 뭐 대표 종목인 OCI 같은 종목 보시면 기관 쪽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좀 나왔고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두 자릿수 일수상 네. 일자상 두 자릿수 이상 연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이 지금은 시장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은 분명히 따라 사봐야 될, 만약에 사게 되면 종목을 굳이 찾아서 지금? 사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을 한번 사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실적 시즌 대비해서 다른 섹터를 꼭 찾아보셔도 되겠지만은 네. 수급이 일단 받쳐지는 종목들이 빠질 때 만약에 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OCI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엊그저께 정책적으로 한 가지 뭐 발표한 이슈도 있고 네.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워낙 한 최근 2년 동안 재미를 보지 못했던 종목들입니다. 네. 업종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 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뭐 2007년도에는 워낙 좋았었지만은 예. 최근에 뭐 조선업종에 대해서 얘기 자체도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었는데 그 누구도.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을 좀 맞춰주는 모습들 그리고 2분기 수주 자체가 지금 전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개선폭이 좀 많이 맞아요. 예. 확인이 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또 2007년 같은 그런 화랑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워낙 많이 소외돼 있던 종목들이 한번 올라올 때는 네. 실적도 이제 뭐 좀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얘기가 돌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저도 개인적인 그런 시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끝으로 철강 얘기. 예, 어제 뭐 예.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것들 포스코가 또 어저께 좀 상당히 강에 올라왔는데 네. 최근에 철강주들이 포스코는 좀 약했지만 그 네. 내부에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은근히 빠지지 않고 또 꾸준히 또 맞아요. 버텨주는 예. 체력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철강주가 상반기 때 보시면은 저번에 뭐 철강 가격 그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평가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철강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시장에 반영이 됐고 예, 거기다가 이제 가격들이 최근에 철광석 이런 것들이 월별 계약권으로 바뀌었고 네. 시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격 협상력 같은 거는 물론 많이 가격 협상권을 뭐 철강 업체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가격 같은 걸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생겼기 때문에 철강업 정도로 소외는 돼 있었지만 어제 강하게 올라왔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반기를 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철강업 정도 특히 포스코 같은 거 어제 올라온 거 보고 그러면 예, 뭐 4분기가 좋다. 4분기 때 뭐 상반기 때는 뭐 IT 자동차 작년 연말부터 IT 자동차가 했지만은 예. 하반기 때는 이제는 뭐 보험이나 철강 그리고 내수주 관련해서 네. 조금 국내 경기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포스코가 먼저 한번 올라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은 포스코 같은 거는 지금도 담으셔도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50만 원 밑에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문제는 담고 50만 원을 좀 뚫어줘야죠, 포스코. 예, 좀 뚫어줘서 좀 가주기를 바라는데 예. 시장 전반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빨리 올라오기는 워낙 대형 종목이라서 빨리 예. 올라오기는 좀 힘든 건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좀 장기 자. 시각을 좀 갖고 보시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 예, 그런 종목인 건 맞는 건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 종목으로 철강 쪽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니면 조선, 아니면 태양광, 요 세 섹터 중에서 한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철강 섹터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어저께 하루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을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한 20일 연속 지금 일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언제 이렇게 샀나 할 정도로 그러네요. 20일 연속 매수세가 6월 달부터 지금 꾸준히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도 2분기 때 보시면은 매출액이 뭐 2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2,8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나 상승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분기 때 이제 고로 2기가 가동이 될 예정이고 지금 네. 현대차 관련 그룹에서 지금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어, 현대차 그룹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수급 구조가 탄탄하게 좀 마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대제철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현대제철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어제 종가가 93,400원 나왔는데요. 네. 93,000원 밑에서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 이게 뭐 실적도 괜찮지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수급 기간에서 두 자리 일자별 두 자릿수 이상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이라서 93,000원 이하에서 한번 사보시고 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2,800억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 계산하면 연간 영업이익은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매번 4배를 곱해주게 되면 1조 원이 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PER 따져보면 8배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도 있고 수급도 괜찮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0만 원 지금 뭐 리서치 자료들 보고 그러면 13만 원까지 나오는 자료들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제가 1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1선이랑 120선이 있는 88,000원권 이게 깨지면은 손절을 좀 하시라고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현대제철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도 연말까지 괜찮은 종목인 거죠? 네, 아무래도 뭐 4분기 때 고로 돌아가고 업황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수급 뭘 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거래처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실적적인 부분들은 꾸준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그러나 단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가 10만 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동 지역의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서 4분의 1가량을 수주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대 IT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휴대전화 수출은 올 상반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20%가량 감소하는 등 부진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한 발 늦게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비롯한 서울 주요 재정비 사업장의 개발 계획이 올 하반기 중에 발표가 됩니다.
침체된 해당 구역의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속노조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탈모 부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금속노조는 특히 이번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들을 타깃으로 투쟁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어윤대 회장 내정자가 취임하는 오는 13일 사임합니다. 이같이 강 행장이 조기 사퇴를 선택을 하면서 차기 국민은행장 선임 작업 또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기 행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들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삼성물산 측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토지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안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반가운 얘기로 첫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 건설 수주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 정부가 원전 수주에 성공한 거 모두들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사 일대모 쾌거라고 당시 평가를 했었죠. 원전뿐 아니라 이 중동 전체에서 지금 우리 업체들의 활약상, 특히 건설 업체들의 이 수주 활약상이 매우 놀랍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 중동 쪽 경제 매체입니다. 이 주간지인 중동경제 다이제스트에 따르면요,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 모두 이 중동 지역에서 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조 원 상당의 건설 계약을 따내서 이 지역 전체 계약액의 4분의 1을 한국이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활약상에 주목을 했습니다. 2003년 수주액, 우리나라 수주액이 23억 달러 수준에 달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벌써 한 6년 사이에 15배 웃도는 그런 큰 규모로 건설 수주 규모가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유력 매체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 같은 우리나라의 업체상을 자세히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현지 근로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또 기술을 전수하는 등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쪽으로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지난 6년 사이에 이 초고층 빌딩부터 또 원자력 발전소 이르기까지 이 중동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장악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특히 삼성물산이 세계 최고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시공을 맡아서 명성을 얻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지목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업체의 활약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또 수출입은행 또 수출보험공사의 이 같은 국영 금융기관들이 중동 진출업체에 원활하게 이 자금 조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 역시도 우리 업체에 좀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선공을 하면서 최근 수년 전에 일본의 JBIC라고 하죠. 국제협력은행. 일본의 네. 수출입은행과 같은 기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런 수출, 국영, 이 금융업체들이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히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나라가 중동 건설의 4분의 1 수주 싹쓸이를 거의 하면서 한국에 힘을 보여줬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해외 업체들은 이렇게 중동 부분의 수주를 따내오면서 선전을 하고 있긴 한데 좀 우울한 쪽도 수출 쪽에서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효자 품목 중에 하나였었죠. 휴대전화가 스마트폰 쪽에 좀 밀리면서 오히려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3, 4년 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하면 뭐니 해도 반도체와 휴대폰, 네. 양대 업종으로 꼽았던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올 들어서 이 휴대폰 수출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많이들 쓰시고 계시지만 이 애플 아이폰이 벌써 국내에서 80만 대나 팔렸고요. 네. 이 같은 해외 휴대폰의 잠식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휴대폰 수출업체에서 휴대폰 수출 국가에서 휴대폰 수입 국가로 좀 잘 나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들어서 휴대폰 수출이 11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20%나 감소를 하는 수준인데요. 특히 표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2분기 들어서 휴대폰 수출이 매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하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벌이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우리 업체들의 대응이 늦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이제 국내 업체들의 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5.4%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또 네. 업체 간 경쟁 격화리 판매 단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여기에 비해서 또 이제 고가폰 판매는 계속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애플 아이폰도 있고 여기 또 뭐 네. 블랙베리나 노키아 등의 해외 업체들의 진출로 인해서 뭐 상반기 이제 국내 무선통신 기기 수입 같은 경우 21억 달러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16%나 급증하는 모습.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당연히. 무역 구조에 있어서는 적자를 보일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목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업체들의 스마트폰 라인업이 대폭 강화되는 좀 3분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수출이 강화되지 않을까. 특히 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를 아주 야심차게 출시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삼성전자 실적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휴대폰 이 수출에 있어서도 좀 밝은 빛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희망적인 전망도 내비치고는 있지만 하지만 또 뭐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죠. 뭐 아이폰이 뭐 4G 제품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기기 결함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네.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 극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미 뭐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 시장의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의 격차가 과연 단기간 내에 좁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들지 않겠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쯤에는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쏟아질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침체에 빠져있는 부동산 시장도 한 번쯤 모멘텀을 받아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10곳의 개발 계획안이 하반기 중에 확정 발표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개발 계획안 발표가 예정된 곳만 해도 뭐 여의도나 압구정, 또 이촌동, 반포, 잠실 같은 이게 집값을 서울 시내 집값 더 나아가서 전국의 집값을 좌우할 만한 이 한강변의 핵심 지역들이기 때문에 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한강변 인근이고요. 이 그러네요. 인근변 지역이 이 인근변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서울 시내 집값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반기 중에 발표되는 이 개발 계획안에는 해당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또 이 가구 수는 물론 이 상향 여부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 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성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 해당 지역 집값에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에 좀 주요 재정비 계획이 발표될 경우 좀 해당 구역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날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한강변의 이 전략정비 구역 중에서 처음으로 이 세부 계획안이 발표가 되는 이 성동구 성수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좀 반면에 조금 어려운 지역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압구정과 좀 이촌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종상향을 기대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에 따라서 자칫 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좀 표류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조금 가능성을 지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엔 타임오프 소식입니다.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죠. 그런데 금속노조가 이같이 이미 시행된 타임오프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당장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타임오프제를 두고 좀 계속적으로 노사 간에 좀 대립이 아주 격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이제 금속노조가 이 타임오프제 철회를 목표로 해서 내일입니다. 전국적으로 4시간 부분 파업을 현재 벌일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속노조는 특히 이제 이번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현대 기아차 이 그룹 계열사들을 타깃으로 좀 투쟁을 집중화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또 이제 타임오프제 시행 일주일 만에 좀 금속노조가 새 노조법 시행 이후 벌이는 첫 전국 동시다발 파업이라는 점에서 좀 앞으로 파업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이 생각보다는 좀 수위가 낮지 않겠냐 이러한 또 저평가도 내놓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이제 파업의 맨 앞에 설 것으로 예상될 이 기아차 노조 같은 경우 지금 현장 조직화를 이유로 오는 16일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6월 한 달 동안 부분 파업으로 좀 현장의 피로가 이미 기아차 노조에서는 누적이 됐기도 했고요. 또 정부와 사용자 측의 이 강경 대응으로 좀 파업의 동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 역시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내부 단속에 굉장히 바쁜 모습입니다. 뭐 기아차 노조 같은 경우 지금 사측의 전임자 무급 휴직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서 6월에 이어서 이번 달 역시도 지금 주말 특근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기아차 고객들 같은 경우 뭐 차량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여기 기아차 이 사측 같은 경우는 이 노조 측에 무파업을 할 경우 전 직원에게 현대차 수준의 보상금을 주겠다 이런 뭐 대대적인 당근도 이미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기아차 노조의 파업 핵심 역시도 타임오프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금속 노조의 공조화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는 뭐 결코 쉽지는 않은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장의 동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부분 파업의 효과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러한 분석들이 현재로서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강종원 국민은행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지요. 사실상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내정이 되면서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바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강종원 국민은행장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보가 누가 되겠느냐. 여기가 이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이제 13일자로 사직하겠다라고 네.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사실 뭐 강행장이 사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KB금융지주 회장 지난번 선거에서 좀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보면 이미 뭐 예상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이 강행장의 사직 자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국민은행장의 바통을 과연 누가 이어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금융계 전체적으로 좀 이목이 쏠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네. 수 있겠는데요. 뭐 벌써부터 이제 국민은행 내에서는 좀 차기 행장 선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어윤대 이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같은 경우 좀 조직 화합과 또 안정을 위해서 내부 인사를 중용하는 탕평책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외부에서 온 인사이기 때문에 좀 은행장만큼은 좀 내부에서 쓰겠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좀 내세운 바가 있는데요. 네. 뭐 여기에 있어서 전직 국민은행 부행장을 지닌 인물들이라던가 또 현직 부행장 중에서 뭐 수석 부행장인 또 부행장 또 여기에 있어서 뭐 각 부문별 부행장들 역시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오퍼를 내면서 이 국민은행장 직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뭐 이제 일부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의 양력과 강점을 알리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어서 행장 선출 레이스가 과열될 기미도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KB금융지주 이 회장 선출에 있어서 이미 뭐 어느 정도 과열을 보였고 좀 여러모로 잡음을 놨는데 이 국민은행장 선출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떻게 보면 좀 금융계 전체 이목이 쏠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철도공사 코레일이 삼성물산하고 손을 잡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용산의 역세권 개발 작업인데요. 이것이 이제 글쎄요 파국으로 치달을 위기에까지 봉착해 있다고 합니다. 어제 코레일 측이 삼성물산 측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예,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이 개발 사업이 현재 지금 자금난으로 해서 사실상 뭐 무산되는 위기에 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현재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하면 현재 이제 용산역 부지입니다. 용산역에 있는 이 차량 기지를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국제업무지구를 만들다는 얘기고요. 네. 여기 뭐 코레일 측 같은 경우는 이제 150층의 초고층 빌딩도 올리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이제 150층짜리 뭐 빌딩을 짓겠다는 창립비 청사진과 함께 또 뭐 30조 원에 달하는 그 자금 소요 규모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쏠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삼성물산 측이 이제 개발 컨소시엄 대표사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달 16일까지 토지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안과 관련해서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삼성물산 측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 토지 4조 7천억 원 규모의 이 중도금 납부를 준공 때까지 미루고 또 현행 600% 수준의 용적률을 800%까지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 어떻게 보면은 코레일과 삼성물산 측이 좀 용산지구 개발을 두고 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로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 자금 조달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사실상 이 지역에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의문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네. 사업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동산 업계와 금융업계와 현재로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출자사들의 경우 뭐 이미지 손실은 두 번째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지역 이제 집값이나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 뭐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이 지역이 국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을 하면은 네. 좀 부정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좀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코레일과 삼성물산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산 사업이 지금 좌초위기에 놓여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울현대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엔 뉴욕은 조용했습니다. 네, 장이 아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휴장했고요. 유럽 증시는 열렸지만 역시 기술적 반응은 없었습니다. 지금 닷새째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역시 성장세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 같은 걱정이 많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6줄의 최저치를 찍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장 닷새 만에 아주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장은 외부적인 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런지 글쎄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 장 흐름은 출발 센전스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